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근 다음과 같은 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며 역사의식과 현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봄입니다. 탐욕과 이기의 바다에 어린 꽃들만 쓰러져간 뼈저리게 아픈 봄입니다. 무너진 기본, 무너진 원칙 속에서 고스란히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한없이 부끄러운 봄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나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기본을 지키는 나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얼핏 들으면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 하는 얘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다시 한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꽤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 안전과 국가 대개조라는 데 힘을 보태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약속한 것, 과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보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광주의 민심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의 오늘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6.4 선거가 남긴 표심, 그것을 읽어내야 할 올바른 독법,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 대통령 통치 방식 변화 가능성 등등. 또 50일쯤 후면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큰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7.30 재보선, 이런 것들 묶어서 90분 특집으로 정치 관련 대담을 나누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정치권 얘기도 좀 짚어볼 거고요. 네. 김성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요즘도 텔레비전 많이 나가서 바쁘시나요?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 때 아주 그냥 종편 평론가로 이렇게 낙인을 찍으시려고. 천만에 그거 아닙니다.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캐스팅하거나 묘시지 않습니다. 예. 많이 바빴죠, 최근에.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듣보잡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윤 평론가님이나 이런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강윤의 오늘 고정 아주 충성도가 강하신 청취층입니다. 예. 쌍방향 소통도 차차 진행하는 동안 보시겠지만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원래 뿌리는 문화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공부한 것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사나 정치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편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색깔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뿌리가 든든한 그런 사람이니까 많이 좀 성원 좀 해주시고 자주 또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시켰는데 마치 준비해온 사람처럼 소개하라고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자, 첫 얘기 들어갑시다.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 독법, 김성수식 독법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보수 언론들의 일면 제목을 보니까 전교조가 이긴 선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뽑았었죠. 중앙일보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랬나요? 중앙일보도 전교조 교육감 밑에 650만 학생이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뽑아가면서 이런 걸 보면 저희는 일종의 프레임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전교조 공격을 통해서 교육감들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번 교육감들이 13개를 석권한 것이 가장 아픈 보수 측에게 가장 아픈 사건이구나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읽을 때 세 가지 독법을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자고 봅니다. 네. 왜 진보 교육감들이 선택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판은 진보 교육감으로 했다. 요걸 하나 짚어볼 수 있겠고요. 둘째, 누가 가장 정말 혜택을 받는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혜택을 받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선방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앞으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오히려 안철수와 합당하기 이전에 새정치를 내걸었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이른바 안철수 세력.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진보정당입니다. 우리 진보정당들은 왜 이렇게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였을까? 여기는 여러 가지 독법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선 하나씩 얘기를 풀어 나갑시다. 예, 하나씩 가져가죠. 진보 교육감. 네.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민의는 심판을 했다. 예. 지금 첫 번째 꼽은 항목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교육감 선거에 포커스를 좀 맞춘 이른바 광역 기초 단체장 선거보다는 교육감 정당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저 사람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고 어디를 지향하는지는 알 수는 있는데 예. 인지도나 참여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예. 어쨌거나 우리 김 평론가는 교육감 선거에서 민의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 거기를 한번 좀 부연 설명을. 60, 70대들은 교육감 선거에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극우 활동가들이 교육감에 대해서 그야말로 새빨간 칠들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찍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 이걸 통해서 내가 확실한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고 투표를 했던 반면 3, 40대 심지어는 50대 초반까지의 우리가 앵그리맘들의 마음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앵그리맘들은 어디에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줬냐면 우리 애들을 이런 교육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는 데에서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눈 씻고 봤더니 이쪽 정치인들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저쪽 정치인들도 시덥지 않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무엇을 통해서 내실을 차릴 수 있는가? 교육을 바꿔보자. 이런 선택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 경기도 같은 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대전 같은 경우가 그 진보 진영에서 두 교육감이 나와서 표가 갈라지면서 못했지만 대전이 만약에 그 후보 단일화만 됐었다고 하면요. 경남북 대구 정도를 빼놓고는 대구도 사실 중도라고 보여지는 우동기 교육감이 됐거든요. 우동기 교육감은 결코 그야말로 경쟁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식의 교육감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봐서는 그야말로 경남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친일 교과서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실제로 흔드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보셨고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선택해서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거기에는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평론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긍은 가지만 그럼 이른바 앵그리 맘 또는 앵그리 데디 화났던 사실 40대만 화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거의 전 국민이 분노를 했는데 그들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요구를 명확히 드러냈으면서 이른바 광역단체장 선거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사실 얼굴이라고 볼 수 있었던 17개 권역의 권역별 수장을 고르는 선거에서는 그런 패턴이 유지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새누리당에서 이겼고 또 경상도 그 강고한 지역주의는 또다시 확인이 된 건데 그러면 교육감 선거는 진보적인 것을 관철을 시켰고 이쪽에서는 덜 그랬던 이유는 뭘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죠. 인물. 실제로 이번 앵그리맘들이 굉장히 정말 정확하게 봤던 건 뭐냐면 어떠한 집단으로서 정치 세력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떠한 인물들이 우리의 염원인 새로운 세상을 일궈낼 수 있는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이 흔적으로 느껴집니다. 경기도 무효표 때문에 졌다고 분석 나오잖아요. 지금 또 충북, 충남, 또 인천, 부산 이런 데가 무효표가 많아서 참 힘들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과 또 일부 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친노지 계열이라고 봅시다. 이런 분들이 또 진보 정당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일각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무효표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찍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도 야도 찍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누리당 이름을 달고라서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전에 일해왔던 것들을 보니까 새정치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해 주지도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더라. 그런 면들에서 선뜻 선택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 이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뭘 보면 이런 분석들이 더 가능하냐면요. 광주하고 전라도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광주 전라도를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보수 언론들도 그랬고 민주 계열들 새정치 민주연합 내에서 민주 계열들도 굉장히 광주를
몰아붙였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민심이 이반했다. 안철수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광주시장 낙하산 공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략 네. 공천 때문에 네. 안산도 전략 공천이 됐다 그러면서 재정길 후보가 굉장히 고생을 네. 했죠. 네. 심지어는 무소속으로 또 거기서도 현역 시장이 그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됐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한 식구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민주당 계열들이 결과적으로 대표인 안철수나 김한길을 공격한 꼴이었어요. 그런 꼴이었고 민심들은 안산에서도 그랬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는 엄청난 폭으로 그 안철수 대표를 결과적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자기 제살 깎아먹기식의 공격을 방어하느라고 수도권이나 혹은 부산에서의 원활한 그런 지원들을 못했던 것은 아닌가. 본 게임에 지원하지 못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제국이 망하는 것은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내부의 적들은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확실한 대립 구도에서 얼레블레 좀 언어 선택이 좀 그렇지만 대충 이렇게 얹어가면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세력들에게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앵그리맘들이 보여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15명이나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어요. 근데 전략 공천이니 뭐니 이거 갖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을 왜 전라도 민들은 선택을 했을까요? 새정치에 대한 염원이 아니었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얘기를 이제 조금씩 모아가면서 소결을 지어가면서 하는 게 서로 소통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5시 46분 들어가는데 참고로 게시판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평일보다는 코너가 다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팀원, 우리 이강윤의 오늘 그 청취자분들과 저와의 묵계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탄 없이 소통하되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들 자유롭게 말씀들을 주고받고 나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 분야가 됐건 이번 선거를 경험하고 사후 결과를 보시면서 느낀 생각들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그 항목별로 제대로 좀 비슷하게 맞춰서 반영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우선 더불어 살자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향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처음으로 꼽은 그 항목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당연한 말씀이자 이것들이 실천으로 담보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몇몇 분께서 부산과 경남도 진보 교육감이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급히 하다 보면 조그만 실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마어마한 취재력과 신속한 소통력 그래서 바로바로 교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고 그냥 대충 틀리게 말하지 말고 작은 팩트라도 꼼꼼하게 부산 경남은 진보고 총 지금 이번에 진보 계열이 아닌 교육감이 네 곳이었던가요? 지금 대전인가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대구는 지금 대구는 중도이기 때문에 3곳입니다. 우동기 그 양반이 옛날에 저 교육부 관료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죠? 예, 맞아요. 기억이 나요. 교육부에 있다가 뭔가를 해서 대구 내려가 가지고 거기 대구 교육청에서 높은 자리를 지내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를 텔레비전에서 얘기도 좀 듣고 그랬다 환영한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종편을 안 보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우리는 전공법의 돌직구의 필살기시라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난 종편을 안 봐서 당신 김성수를 모르겠는데 귀는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겠다. 알게 모르게 제 목소리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시험대에 오른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세요. 이
이강윤의 오늘에 다시 나오고 안 나오고는 모든 게스트들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전화 김용민 PD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온라인 인사청문회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랬고 더불어 살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한 서너 번째 항목에서 짚겠습니다. 야권이 정파 연합 방식으로 통합정당을 만들어 안정적 집권 기반을 다진 다음 보수, 혁신으로 당을 나눠서 정책 대결을 통해 번갈아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구 세력과 새누리당을 하루빨리 주류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문 플러스 구체적인 집권 방법과 집권 이후에 그 정권 운용 방안까지 아주 그랜드 플랜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살자님 고맙습니다. 그랬고 이분 하나만 더 견해를 보고 가죠. 미개인님께서 미개인 이게 그 정몽준 후보 아들 발언을 패러디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예. 진보 정당이 밀린 것은 오직 언론 때문이고 검찰을 앞세운 종북몰이가 먹힌 것 때문이다.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드니언 이런 분께서 의견에 적극 공감하신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벗님께서는 보수의 난립이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 도움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프레임으로 많이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네. 보수 교육감들의 난립은 지난 선거에서도 또 지지난 선거에서 똑같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10군데에서 보수 교육감들이 아주 굉장히 수월하게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교육감 선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양태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수 후보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조희연 후보가 인지도가 올라갔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특별한 아들과 경험이었고. 딸의 그 빗나간 그것도 많이 작용을 했고. 그렇죠. 또 아드님이 얼마나 그 명문을 써서 무려 30여만 명이 그걸 보고 클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우리 그 학부모들이 눈을 뜬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른바 보수 제도권 언론들이 흔히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보수 후보가 난립해서 표가 갈려서 진보가 수월하게 됐다는데 지금 우리 김평론가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유가 그렇죠. 뭐예요? 정리를 하면? 이전에도 보수 후보들은 항상 난립했었고 그리고 대부분 그 보수적인 후보들이 교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등에 업고 수월하게 그 교육감으로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 교육감들을 찾아서 정보를 알고 아주 정말 전략적으로 선택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4년 만에 유권자들의 태도가 그렇게 크게 바뀐 데에는 그럼 세월호 사태가 영향을 끼쳤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0, 40대, 50대 초반까지 학부모들이 전부 똘똘 합친다 그래도 40%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교육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이 더 없어요. 50% 이상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진보 교육감들의 가치를 알기가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더 어떻게 보면 더 교육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동의할 수 있고, 아무래도 또 60대 이상이 되면 자녀 교육으로부터는 일정 부분 해방된 나이일 테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하죠. 일반적 정치의식은 꽤 어느 수준을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교육 문제가 내 새끼, 내 자식 문제가 아니면 사실 대학교 집어넣어버리고 나면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별 관심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선거를 할 때 장인 장모님께 아주 정말 구구절절히 누차에 걸쳐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 손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손주를 보시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설득을 했더니 이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로 꼽았던 항목이 진보 교육감 대거 진출에 주목하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새정치 연합에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피해를 봤다. 이런 지적들이 보수 언론들에서 많이 나오고 그 새누리당에서는 선방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 기조가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들을 짜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새정치를 갈구하는 그런 강력한 지지층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광주죠. 광주는 정말 이번에 민주화의 성지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광주의 자존심을 많이 상처가 나게 했습니다. 광주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물론이죠. 불구하고 네.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인상을 줬죠. 그리고 그런 인상을 주게 됐던 것은 보수 언론들이 뭐 설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광주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큽니다. 이번에 전략공천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구민주계 세력들은 몰랐을까요? 개혁공천을 얘기할 때 분명히 이런 사단들이 있을지 모든 정치평론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의도적인 반론을 하나 해볼게요. 광주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이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였지 않습니까? 그 5월 4일 밤엔가 이루어졌죠. 전략공천이. 그렇죠. 어린이날 전날. 그게 이렇게 뭐 밤사이에 급하게 발표해야 할 만큼 화급한 사안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김한길, 안철수, 구중궁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알고 싶지는 않고 광주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또는 광주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했던 건 맞잖아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내부 경선 없이 찍어내렸으니까. 근데 그 며칠 전만 해도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3, 4일 사이에 갑자기 태도를 바꿀 만큼의 무슨 화급한 또는 결정적인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던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광주 시민들의 정치적 자존심과 의식을 우리 김 평론가가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면 혼을 내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그 여야가 중앙에 올라가서 다툴 거를 생각해서 고향에서 박대받고 올라간 놈이 뭐 얼마나 일을 잘하겠니? 그러니까 밉지만 요번에는 한번 따끔하게 사전에 혼은 내주되 막판에 너희가 전략 공천한 윤정현 후보 손은 들어준다. 그런데 시민들의 밑바닥 정서가 예전 같지 않으면 확실히 알고 넘어가거라. 이런 정도 지금 경고를 한 것으로들 해석을 하는데 우리 김평론가는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고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있지만 이번 우리가 정치판들을 보면서 경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선은 민주적입니까? 경선이 과연 민주적입니까? 경선 제도 자체는 민주적인데 그렇죠. 그것을 운영하는 뭐 착신전환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조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정치에 저도 이렇게 뭐 평론을 갖다 좀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정보들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제가 마포 지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마포 지역의 한 의원의 그 어떤 행보들을 봤어요. 그 사람이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선에 졌습니다. 이유는 여자였고 그리고 지역 당의 그 조직이 채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비례대표로 돼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경선에서 집니다. 가산점을 얹고도 집니다. 새누리당이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역시 강서에서 모 후보가 전략공천이 됩니다. 전략공천이 됐는데 그 전략공천을 재심을 넣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재심이 통과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틀 만에 그 경선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과는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게 민주적인가? 거기에는 그 지구당 위원장들의 입김과 그 안에 정말 줄 세우기로
강구하게 얽혀있는 그런 당원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과연 민주적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 왜 지금 나한테 따지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자고 그랬어요? 자, 정치 신인들이 이런 구조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염원들이 이 국민들이 정말 들끓고 있어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그런 판 안에 들어오려면 정당 조직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 되는데 그 정당 조직이 이미 줄 세우기와 편가르기가 돼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처음 등장해서 정당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예. 뭐 심지어는 온라인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지 왜 않습니까? 그거를 안철수 의원 현 공동대표는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죠. 즉 안철수는 창업을 하려고 정치판에 들어왔다가 창업을 포기하고 지금 취업을 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존 회사에. 예. 아마 한 전무이사쯤으로 취업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제 전문 경영인 CEO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장 자리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 길을 택했잖아요. 예. 창업이 아니라 중도의 취업으로 일을 바꿨어요. 그러면 안철수가 자신의 초심을 분명한 안철수 신드롬 또는 팬덤에 가까운 뭐 20%가 넘는 강고한 대중의 지지 기반을 획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환경에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안철수의 마이웨이를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강력한 무기 삼아 민주당과 합당한 후에 안철수 효과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희석되어 버리고 이 안철수 특유의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게 좀 무력화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 무력화의 책임을 전부 안철수한테만 돌릴 수 있는가? 실제로 여야의 대립이 극대화됐을 때만 자신의 기득권이 더욱더 강해지는 야권의 구정치 기득권 세력의 탓은 없었을까? 이 구정치 기득권 세력들은 항상 선거에 들어갈 때마다 판세를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서 자기 이득들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본성상 그거는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야말로 대결과 첨예한 그런 갈등의 국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면 또 뒤에 가서는 또 국회에 가서 야합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앞에서 싸워주는 국민들의 피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전략공천과 경선을 놓고 있었던 갈등들은 본질을 많이 벗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는 그것을 광주 시민들이 캐치했다. 다시 말해서 광주 시민들이 판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의 자존심이 상했던 건 사실이고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확하게 하겠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강훈태는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만약에 이용섭 전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다면 또 문제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말씀봐 우리가 너무 강론으로 막 사람별로 들어가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 좀 짚어보고 가십시다. 근데 이거 오늘 김성수 평론가하고 2% 끝나고 나면 의상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명색이 야당의 공동대표가 당의 이름으로 공천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주를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일단 지금 안철수의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 정치인. 정치학 교과서나 또는 안철수 그러니까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안철수 교수가 내걸었던 새 정치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 이거 말고 민주당에 취업한 전무이사쯤으로 취업한 현실 정치인 안철수를 두고 얘기합시다. 그게 과연 옳았는가? 그리고 중앙당의 당력을 광주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야 할 만큼 에너지 배분을 했던 것이 과연 선거를 치르는 당의 지도부로서 올바른 것이었나? 그거 연장선으로 이런 질문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럴 시간에 광주 후보의 정립은 자신들이 알아서 광주라는 이 토론과 여론의 시장 속에서
얘기들이 오가다가 자연히 질서를 찾아가게 놔두고 광주는 뭐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놔두고 힘이 있었다면 경기나 인천, 지금 이제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곳을 잃었으니까 더 아프게 느껴져서, 왜냐하면 너무 근사한 표차로 졌으니까 안철수가 과연 지금도 2030 세대에게 동원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경기나 인천 또는 취약한 강원 이런 데에 가서 막판에 힘을 쏟았다면 전체적인 전국 선거 판도에서는 훨씬 더 힘의 효과적인 배분이 아니었겠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할게요. 아유,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했던 책임을 안철수한테만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누구 때문에 안철수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지금 얘기예요? 이건 무슨 친 안철수 대 반 안철수 얘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문제를 보는 시각들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이번 선거 운동들을 볼 때 광주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디에서부터 가장 많이 보내는가? 실제로 구민주계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친노들의 세력에서 가장 많이 보냈었고, 그리고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주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안철수의 성공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런 잣대일 뿐만이 아니라 광주를 잃었을 때 오게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 부분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화의 젖줄을 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광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불안해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면 또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편법적으로 일을 처리한 다음에 와서 읍소도 안 하더라. 그러면 그런 진심들을 또 알아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힘의 분배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천, 경기, 부산을 좀 약간 분리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저는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4.39에서도요, 졌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문재인 의원 측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반추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노 계열의 김경수 후보도 엄청난 표차로 졌어요. 실제로 이전에 그거보다 더 못한 군소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이 나왔을 때보다도 더 표를 못 땄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표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혹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정말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는, 인천 같은 경우 보세요. 선거하기 전에 경기장들 준공 검사하고 그랬는데 하자 156개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팩트들이 막 던져지는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이렇게 늘렸지만 공사는 제대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정에서의 실패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 부담들을 그나마 선전한 건 아닐까.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기에서는 또 우리가 만약에는 없지만 거기서도 경선을 해서 김성곤 전 교육감이 졌습니다. 과연 경선이 정말 정치 신인들한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저는 확인했다고 보고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김성곤 교육감이 경기에서 출마했다면 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들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 평론가에게 제가 하나 짧게 질문할게요. 안철수 새정치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우선 그러면 안철수 새정치는 뭐죠?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 질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당협위원장 혹은 지구당 위원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패주가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 패주들끼리 또 모인 그런 공간에서 다시 또 평가결의에서 또 패주를 뽑고 하는 이런 형태가 결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패주들과 패주들끼리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정치, 예. 실제로 제대로 대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와 그런 조직들,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의 새정치는 유효하고
대중들이 그것을 아직도 승인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새정치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적자가 아니라면 다른 적자를 또 찾겠죠. 그런데 광주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철수를 더 보고 싶어 했고 그것이 이번에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철수는 오히려 실패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이렇게 봅니다. 광주에서 안철수를 보고 싶어 했다는 뜻이 뭐예요? 윤정현 그 후보에 대한 그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그리고 아까도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평론가가 보니까 청산 유수의 장광 대설이시네. 한번 말문이 터지시니까 쫙 나와가지고 이강윤이가 웬만하면 어디 가서 잘 안 꿀리고 이렇게 말 끊고 나 이거 상당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제가 아까 어떻게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물론 이제 사회자니까 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 사회를 떠나서 이렇게 그냥 대담자로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아까 뭐 광주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민심의 시장에서 그 사람이 아니다. 또는 이것은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비토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의 뭐 정신적 또는 정치적 근거지라고 호남을 생각하고 뭐 있다고들 하지만 그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요. 근데 왜 안철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듯이 안철수 자기가 지명해서 내려꽂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뻔질나게 오갔던 것을 왜 광주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죠? 그거 일정 부분 나는 상당 부분 안철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광주 시민의 책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민주계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민주계들 때문에 안철수가 할 수 없이 자신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경기나 인천에도 나다니면서 안철수 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광주가 급했기 때문에 민주계들로부터 자신이 지명한 윤장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지명한 윤장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일까요? 저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소속에게 상징적으로라도 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해석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으면 질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우리가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되기를 바랬던 많은 민주 시민들이 생각이 그럼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호남에서도 더 좋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강훈태 씨도 뭐 현직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 정체성도 불분명한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아까 뭐 이용섭과 자꾸 대비시키려고 했던 건 아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이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광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쨌거나 공천한 사람은 무조건 당선시켜줘야 한다라는 논리로부터는 좀 자유롭고 해방되고 싶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시지만 현실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겠죠. 만약에 대구에서 정말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박빙의 차이까지 좁혀졌다면 대구에 그렇게 올인을 안 했을까요? 새누리당이 대구는 분명히 수성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원들에 의하면 이미 대구에서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부산에 굉장히 또 공을 들여서 경부선 유세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부산 대구를 찍고 대전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유세를 갖다 펼쳤어요. 그것은 역시 새누리당도 자신의 텃밭을 잃어서는 안 된다. 텃밭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힐 것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라도 내에서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도 내에서의 무소속들의 반란입니다. 네. 이 무소속들의 반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실제로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 기초자치단체에서 졌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230개 되는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60여 개밖에 내지 못했어요. 후보를. 네. 그러면 이미 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제 무소속
무소속 후보들한테 15개를 뺏겼어요. 예. 그 전라도 내에서. 이 부분은 경선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선이라고 하는 걸 관철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구 민주계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 나갔고 그 사람들이 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정치 신인들 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민주당 계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진 겁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새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뭐 새정치민주연합 그 대표의 리더십의 부재로 얘기하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전라도민들의 그 성숙한 민주 의식들을 미루어 봤을 때 새정치에 대한 염원을 이런 식으로 발현했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딱히 정해진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미래에 지향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목표에 분명히 오리엔트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서로의 생각을 견주어 보고 취할 건 취할 거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머물렀어요. 보냈고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한 단계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이번 선거가 뭐 어떤 사람 혹자는 뭐 황금 분할이다, 뭐 견제와 균형이다 그런 소리들 하던데 저는 며칠 전에 오프닝을 통해서도 제 소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야당의 패배라고 생각하고 황금 분할이라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갖다 붙이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평론가가 이번에 승패를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밑에 깔고 향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좀 이전과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 아니면 어떻게? 네. 야당은 패배했습니다. 네. 국민이 패배하지 않은 거죠. 네. 야당의 패배는 이번에 아주 너무나 여실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곳이 인천, 경기 같은 곳에서 패배한 것들을 야당이 잠깐 우리 이제 지역적인 건 넘어서서 예 그리고 그런 어떻게 패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하고 직접 싸우진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이는 야당과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패배했으니 당연히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겠죠. 야당은 패한 거고 국민은 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한 번만 더 부연해 주실래요?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담아서 예리하게 정부의 그 급소를 찌르는 그런 야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야당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선거라는 게 최선을 고르는 건 아니고 최악을 없애는 것 또는 어쩔 수 없으면 차선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악보다는 차라리 차악을 택하는 게 현실적 관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했고 진보 교육감을 골라서 찾아내서 찍어줘서 대거 당선시킬 정도의 것이었다면 야당이 확실하게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 참사 그러니까 진보 영향권에서? 교육감들을 선택한 게 차선의 선택이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새정치연합 쪽으로 표가 안 갔던 것들은 네. 새정치연합의 일부 그야말로 인물들은 전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들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죠. 하여튼 지원들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중앙당의 네.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해내겠다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죠. 최문순 후보 같은 경우도 중앙당의 도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어떤 평가로는 강원도까지 광주에 올인하라고 못 갔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보수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최문순 씨는 자기 경쟁력과 자기 컨텐츠들이 강원도 안에서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죠. 미래를 얘기했느냐, 과거를 얘기했느냐, 대안을 내놓았느냐, 심판을 얘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심판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고 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피해 잔치 이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대안을 보여줘야 됩니다. 수권 세력으로서. 또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서. 그렇지만 알겠는데 잠깐만요. 네. 근데 이번에 심판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전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철퇴를 가해서 일정한 책임들을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혼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하고 분노하고 정말 다스려야 되겠지만 혼란 그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혼란을 이러한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 지금 심판하겠다. 심판해보자. 라고 하는 논리가 먹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심판 그 자체가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심판은 확실히 했어야 한다. 마치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유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분노와 좌절과 규탄과 슬픔은 어떤 식으로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소시키고 매듭을 지어야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이건 새로운 지평이건 대안이건 간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저 김평론가하고는 한 90분이 아니라 900분쯤을 얘기를 해야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꼬여가네. 저기 양 기자 전화를 좀 연결해 볼까요?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태풍급 멘붕에 빠진 증거. 새누리당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 참으로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물론 정당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만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많이 진출한 것은 국가 백년대긴 교육을 생각할 때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또 무엇보다도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에서 13개 시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고 그중에서 8분은 정교조 출신의 교육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교육 현장에 어린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이념 교육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과연 교육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갖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한 목소리. 어제 TV 조선과 채널A는 교육 현장 갈등, 무질서를 우려하고 나서는데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부의 마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일선 학교가 정책 실험장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분의 13, 13분의 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전체 교육감의 70% 이상이 진보 성향 인사들이고 그중에 60%가 전교조 출신이란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떠맡을 초중고 교육 현장의 일대 파란이 예상되고 정부와 이들 진보 교육감 그리고 상당수 학부모들 간에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TV 조선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한 목소리.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직선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제도 자체, 직선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의 정책은 뒷전. 교육 관련 경력 없이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보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공약도 난무합니다. 한국교총은 조만간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윤호근 의원 주장과 다르지 않고 미국의 많은 주가 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임명제로 이렇게 가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은 있다. 직선제 있을 때는 교육 자체가 되고 간선제나 임명제 있을 때는 교육 자체가 아니라는 등식은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 하나가 듭니다. 니들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까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인데 휴일 오후를 편히 좀 쉬게 내버려두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물을게요. 선수끼리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 늘 그래 왔잖아요. 7.30 재보선. 네네.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또 한 번 가미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제 1년 반 만에 치러진 건데요. 네.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야권에서 진작부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우리 정부에 대한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호와는 무관하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이지만 출범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기에 과연 벌써부터 중간평가를 한다는 게 좀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정부가 좀 흔들리면서 사실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어떤 정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좀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이제 상식적인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나기 전에 야권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 이거를 두고 사실 이제 혼선을 빚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을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이후에 정부가 보여줬던 무능, 무대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분노가 커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부 시스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공직사회, 이 공무원 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눈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이 중간평가 혹은 박근혜 정부 심판론 이런 것들이 이제 꽤나 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정략적으로 이 새누리당이 활용을 하면서 예. 그게 사실은 좀 비켜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네. 중간평가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 중앙정치 무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이 지방정부의 그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까지 더해져서 그 측면이 훨씬 강했었는데요. 예. 이번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이제 정말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건 이제 실제로 여야 각 정당의 중앙정치 무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미니 총선급의 거물들 다 나온다고 하니. 그렇죠. 그나저나 김문수, 손학규, 정동영,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둘째 아들 현철군? 이제 군이 아니죠. 지금도 소통령인지. 아무튼 그 정몽준 그 빈자리 거기 나온다고 네네. 하는데 그 지금 정동영 의원이 거기 지역구 당협위원장이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예. 정동영 이제 전 의원이죠. 고문, 정동영 전 의원이 2010년이던가요? 그 지방 그러니까 정몽준한테 한번 졌죠 처음에. 예. 2008년 때 이제 2007년 대선 참패 후에 2008년 총선 때 이제 서울 동작을에서 내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사실은 서울 동작을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선거하기에. 야권 성향이 좀 강한 동네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몽준 의원이 울산을 뛰어나와서 이제 불로 전략 공천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맞대기를 펼쳐서 패했었고요. 정몽준 의원이 이제 18대 19대 전 의원이죠. 예. 이렇게 이제 연속 당선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동영 전 의원이 2010년이던가요?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예. 전주로 지역구를 다시 옮겨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역위원장은 아닐 거고요. 가장 최근까지 자신의 지역구는 전주 덕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부딪히지는 않겠구나. 아, 강남에서 김종훈 전 그 FTA 그 저기한테 졌잖아요. 예. 19대 총선 때는 거기 와서 또 했죠. 아니, 저, 예. YS 아들이 그리운다고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예.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볼만 하겠는데, 저기, 손학규 전 의원 고문 같은 경우는 네. 어디로 나간답니까? 지금 손학규 고문 수원 같은 경우가. 수원에.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정치적 상징성도 좀 있는 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역구가 4군데인데요. 가불병정 이렇게 4군데인데 예.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무려 3군데서 치러집니다. 와, 수원은 다 바뀌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원은 그 4군데 중에서 김진표 자리도 있고 남경필 자리도 있고. 그렇죠. 예, 또 한 곳은 신장용 의원 공석 저기도 있는 것이고. 공석됐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 거기가 또 그 그 시장이 아주 평이 좋고 이번에도 꽤 큰 편차로 당선이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염태영 시장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죠. 예.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여야 모두에서 지금 거물급 정치인들 이름들이 좀 오르내리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그 김문수 지사 여권 내에는 또 핵심적인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네. 새누리당 후보로 아마 730 재보궐선거에 서울 동작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경기도 어느 쪽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양 기자님,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저보다 팩트 파인딩에 잘 하시겠지만 김문수 지사는 경기지사를 아직도 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는 못 나온다고 그러던데. 규정상? 법 때문에요. 제가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 그랬나요? 서로 디테일한 거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직 규정에 따르면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나와야 된대. 그래서 서울 동작을 얘기가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워낙 똘똘하신 분이니까 어디 내놔도 잘 되겠죠, 그건 그렇고. 새누리당. 네. 전당대회 7월 14일 날 하게 된 예정대로 한대요? 예, 예정대로 10월 14일 전당대회 치러질 겁니다. 그러면 서청원, 김무성 중에 누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항상 유보적인데요. 이게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질릴 때는 질러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이 10일이죠. 예. 10일 날 서청원 의원은 당 개혁 방안 관련해서 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금 세미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사실상 그 자리를 빌어서 공식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김무성 의원도 같은 날 지금 사무실을 여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730 재보선까지 두 당 다 별 쉴 틈이 없겠네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총리를 계속 좀 미뤄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그렇죠. 예. 언제쯤 누구로 발표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음 주 넘기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가급적 다음 주 초에 예. 지금 인선 발표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막바지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골랐답니까? 오랫동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함합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문수 경기지사 또 한광옥 아직도?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학자 중에서는 법조인 출신이죠. 학자 중에서는 그 학계에 있는 전국대 총장인 김희국 총장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조금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새누리당 쪽에서 좀 나오는 얘기를 좀 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김문수 지사 얘기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았었는데 김문수 지사가 사실 현장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나름 이렇게 돌파력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개혁하는데 정치인 중에서는 상당히 적임자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어제 오늘 친박계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김문수 지사 쪽의 기류가 좀 약해지는 분위기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굉장히 선방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자기와 뜻이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지사를 승리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보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한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요, 국정운영 기조가 별로 안 바뀔 것 같고, 이번 선거가 적어도 새누리당이 대패한 것은 아니잖아요. 참패는 예. 면했으면, 네. 김기춘 실장은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일단. 제가 실은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내가 양 기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며칠간 지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가 언론에 단 한 번도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예. 혹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듣지 못하셨을 텐데 아마 내일쯤 되면 신문과 방송에서 김기춘 이름이 왜 안 나올까 이런 기사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듯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제가 오늘 만나본 여권의 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마 이달 안에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밀려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경질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 명예롭게 그렇죠. 퇴진할 수 있도록 짬을 보겠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인적 퇴진 문제가 이 총리와 개각 관련한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식으로 이 판이 짜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어떻게 거취를 잡아가는지, 그것이 이렇게 큰 뉴스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면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실이고.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고요. 예. 네,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다시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의외로 많이 좀 흘려보냈는데, 차기 대권구도 이번 선거 통해서 조금 간추려졌다. 잠재적 인물군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확실하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일테면 누구 일단 야권에서 보면은 네. 박원순 서울시장. 예. 정말 강단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꾸준히 그 대안으로서 맞설려고 했었고 이런 모습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각인을 시켜줬어요. 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런 지표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저희 장인께서 굉장히 그야말로 보수적인 분이신데 네. 이 장인께서도 인정할 정도예요. 박원순 시장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년 지금까지는 3년 정도였죠. 3년 남짓을 봤는데 앞으로의 4년 동안에 일정한 또 성과들이 그것도 다른 방식의 성과들이 있다면 이게 청계천이니 이런 식의 개발 독재식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현장에서 소중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로 열매를 맺는다면은 충분히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임기 끝나기 전에 대선이 글쎄 오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이 또 자기 약속은 지키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희정 지사가 짧게 한번 사람별로 정리를 해봅시다. 안희정 지사가 이번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죠. 아주 강단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 자기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 대표성 같은 것도 좀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충청도가 화끈하게 밀어준다면 안희정 지사의 그런 미래들도 분명히 있겠다. 그런데 바로 차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그렇게 좀 거론이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여권에서는
이번에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당을 뭐 일정 부분 구한 점은 있죠. 혼줄은 났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혼줄은 났는데 상당히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어떻게 보면은 비박에서 친박으로 가면서 적자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또 되니까 상당히 큰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지사는 미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경남도를 얻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땅 짚고 헤엄치기였고요. 그리고 경남도의 그런 민심은 아직까지도 김두관 지사에 대한 아픔이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그야말로 또 막말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막말들은 나중에 다 그게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잠룡이다 아무리 띄우고 싶어도 보수 언론들에서 많이 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더 가라앉을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권에서는 사실 이번에 인물이 누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권으로 확실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확실히 한 사람이 퇴장당한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확실히 퇴장당한 정몽준 후보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줬는데 이제 어디서 그 웃음을 갖다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건 그렇게 건강한 웃음은 아니었었어. 사실. 그렇죠. 웃고 나서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웃음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권 지지층은요, 내부에서 심각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여권은? 예, 여권에서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진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아주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근데 반기문 총장이 생각이 있답니까? 왜 그 떡줄 사람은 묻지도 않고 자꾸 그런 말을 한대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야권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이 재보선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대선 주자급들 다 그렇죠. 나온다니까.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재보선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예. 지금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낙곰수에서 역대 가장 긴 대선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그게 오세훈의 빅6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지방선거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부터 받아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을 가깝게 끌어오면서 심판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확실한 심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씩 조지고 들어간다. 예. 우리 지금 김평론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좀 빨리빨리 걷어내야 될 적폐들이 있어요. 또 이 적폐란 표현 썼다고 해서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저 인간 종편 가더니 저런 식의 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 속에서는 사전적 의미로만 쓴 것일 테니까. 또 일부러 그렇게 이용하는 면이 그러면 그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야권 내 또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그룹 내에서 걷어내야 할 적폐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보실래요? 야권 기득권이죠. 그 철저한 그 대립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그 분노에 힘입어서 자신의 이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 가방끈이 길질 못해서 어렵게는 잘 못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호남 지방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누려왔던 그런 무비판적인 지배, 독점적 지배,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호남 지역에만 있다고 그러니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폐가 야권이 지금 가장 빨리 버려야 할 오랫동안 오랫동안 계속돼 온 폐단이 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가 그런 거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줄 세우기에서 공천 주기 하고 이런 거죠. 그거는 야권뿐만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권 전부 다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걷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나는 아까 야권에서 적폐를 하나 걷어낼 게 있다고 그래서 뭐를 꼽으실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 뭐 차기 대권 구도는 사실 인물평 내지는 좀 두루뭉술한 얘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꽤 뒤의 얘기고 그때까지 상황 변수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조희연 후보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재의 진영 논리로 야당이, 야권이 과연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지금 큰 선거에서 연달아 3번을 지고 있거나 이기지 못했잖아요. 예. 지난 총선, 대선 그리고 이번 선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제 선거로 갈 수 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저는 이 투표와 선거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건 명백히 정권 심판을 묻는 선거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게 획득되지 못했다. 그래서 야당이 실질적으로 졌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이고, 아니 뭐 그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큰 선거 3번을 통해서 지금 야권은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 탓을 할 수도 있고 내부 전략 부재를 탓할 수도 있는데 원인을 뭘로 들든 간에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이길 수 있을까? 그게 1번. 2번. 만약에 없다면 대비책 또는 무엇을 준비하고 보강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질문이 저한테는 애매하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아니, 간단해요. 제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 분명히 할게요.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해 없이 다시 물을게요. 선거라는 투표 행위를 통해서 야권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와 같은 진영 논리 체제 하에서. 현재와 같은 진영 논리 체제 하에서는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정권은 추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타파할 또는 타개책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추처럼 왔다 갔다 해야지 민주주의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로드맵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내부의 그 잘못되어 있는 문제들을 먼저 깨트려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판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판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맨날 듣는 새누리당의 막판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세요. 항상 종북놀이 하잖아요. 그리고 좌파 얘기하고 특정한 단체들 갖다 얘기하면서 공격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분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맞는 어떻게 보면 타겟들을 갖고 있는 야권에도 좀 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타겟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방법은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팔다리를 다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막판에 가서 인천도 경기도 그랬지만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 단일화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 표를 놓친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가 정말 수구고 친일 세력이고 정말 적들이 돼야 될 그런 세력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한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력들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줘야 돼요. 근데 진영 논리 속에서는 그걸 분리시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오히려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대한 텐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텐트들은 이슈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정책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르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의로운 그런 일들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그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작업들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종북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시도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김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도는 똑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각 개별에서는 강력했지만 이게 지역 선거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정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만 돼도 달라지고요. 네. 또 대통령 선거가 되면 더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봉들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좌파다라고 한다면 내가 좌파예요라고 얘기하고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너 좌파지만 나랑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고 나랑 같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에서 많은 정의로운 분들은 아주 미세한 것들을 갈라내가지고 쟤 종편 나오니까 쟤는 죽여야 돼, 이런 식의 아주 미세한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순수한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겪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주변에 내가 아무리 옳고 좋은 비전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동의해 주는 사람들이 안 생기더라. 그러니까 분파성을 좀 억누르자,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기죠? 분파성을 억누르는 게 마치 지금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박정희를 인정한다든가 박정희 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꼭 쥐고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함께 다양성이란 공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이번 6.4 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몰락? 너무 부진했죠.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같은 곳이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한 상태에서 기초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연관만 시키면 그냥 종북으로 막 몰아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거대한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을 취했어요. 당당하게 정책으로서는 우린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못했어요. 낙인이 자기한테 올까봐. 심지어는 정의당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정의당의 자치단체장들 인천에 있으면서 거기는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의당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산들을 충분히 펼칠 공간이 없어졌어요. 왜냐? 너무 대립 국면, 그야말로 심판, 이런 태제들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심판 얘기 아니에요. 너 심판할 거야, 말 거야, 이것만 남게 돼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 진보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심판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가 안 통한다니까요. 나 심판할 거야. 심판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빨간색이 아니면 돼. 그럼 파란색으로 몰아줘야지. 그러면서 사표 방지 심리도 더 강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다양성은 더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번에 정책들을 한번 쫙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굴해낸 정책들을 많이들 갖고 와서 그것이 현실 정치 안에서 상상력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들이 아니면 또 누가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하고 누가 또 그 좁은 길들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특히나 공적 공간에서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인데, 이러한 심각한 대결 국면 안에서는 그들은 더욱더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들이 또 있다는 거죠. 예. 좀 잠깐 게시판 한번 보면, 6시 48분에 삽질 대마왕께서 통진당과의 단일화를 막은 건 안철수와 김한길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라고 파랑님께서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표시해 주셨고요. 정권 획득이란 단어 가지고는 좀 이견을 제시한 파우스트님도 계십니다. 아까 야권에서 고쳐야 할 또는 버려야 할 폐단으로는 친노, 비노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거 제발 좀 버려야겠다, 이런 견해를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설득력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보정당 관련해서는 요거 한 질문만을 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짧지만 다른 질문 하나 하죠. 진보정당이나 군소정당이 활동할 공간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렇게 위축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730 재보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730 재보선에서는 울산 같은 곳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야권 연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해야 되고요. 통진당과의 통진당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대범하게 손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활동의 영역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 통합의 시너지, 연대의 시너지 효과가 예전처럼 유력을 발휘할 거라고 복원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730서부터 획득해 나간다면 나중에 총선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충분히 그 시너지들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분의 견해는 꼭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응 2개 쓰신 분인데요. 이강민 평론가님 꼭 봐주세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TV, 뉴스타파, 고발뉴스, 팩트TV 같은 대한 언론과 EEJ, 전국구, KFC 같은 팟캐스트 그리고 JTBC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앞으로 언론 지형도 나아가 정치 지형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질문이라면 제가 외람되지만 짧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인터넷 이전 시대에는 정보 독점을 언론사들이 해왔습니다. 그 독점 현상을 깨트린 건 인터넷이었고요. 그렇죠. 인터넷 이후 시대에는 부수의 힘, 이른바 사세의 힘이란 이름으로 제도 언론들이 횡포를 부렸는데 강하고 빠르게 견제를 해왔죠. 군소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도 언론 내지는 조중동의 시각에서 표현하는 언어고요. 지금 독립 언론 또는 지금 대한 언론, 저는 비슷한 의미로 쓰고자 하는데 이들이 출발점 시각에서부터 그리고 팩트를 찾아내는 이른바 팩트 파인딩,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기자들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국악에 균열을 주는 타격을 가한 건 사실이고요. 네. 세월호 보도에 관해서는 JTBC가 발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발뉴스나 국민TV 다들 애썼는데 그 인프라라고 그럽니까? 또는 그 뭐라 그러죠? 플랫폼? 아무튼 그 갖추고 있는 장비나 인력 동원면, 그 다음에 케이블이 어쨌거나 대중에게 전달되는 그 루트는 또는 접근성은 이런 대한 언론들보다는 한 단계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중파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시청률이 8%가 나왔는데요. 네, 어쨌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JTBC의 일관적인 태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세월호 관련을 톱으로 올리는 그 끈기와 팩트를 추구해가는 집념 그리고 분명히 이뤄냈던 성과들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언론, 이른바 조중동 위주로 짜여졌던 언론 시장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이미 붕괴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안철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좀 활기차게 확인했다. 그래서 스파크가 파바바박 튀기도 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삿대질하거나 배관시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건 우리 서로 확실히 믿고 있는 선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평론가와의 대담은 이걸로 접고요. 제가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한 편 들리는 것으로 클로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거 뒷끝이기도 하고 현충일이기도 해서. 시의 제목은 다시입니다. 다시. 박노해.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해의 다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